보통 우리가 병원 가서 어떤 의학적 진단 같은 거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명확한 결과를 기대하게 되죠. 네, 그렇죠. 딱 떨어지는 정답 같은 거요. 맞아요. 예를 들어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러면 그 까만 배경 위에 하얀 뼈가 딱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거기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깁스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주 깔끔하죠.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범주화가 되니까요. 부러졌다? 아니면 안 부러졌다. 사실 그 이분법이 우리한테 약간 묘한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이 글로벌 거시경제랑 주식시장이라는 진단실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고장난 엑스레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저희가 2026 5월 25일자 가장 최신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를 들고 왔는데요. 이걸로 현재 시장을 딱 찍어봤더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뼈가 부러진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막 통뼈로 굵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아주 혼탁한 상태거든요. 그 모순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지갑이 텅텅 비었다고 물값이 싸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저쪽에서는 막 사상 최고급 샴페인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무려 5만 선을 돌파했어요. 네, 정확히 55,579포인트죠. 와, 5만이라니. 게다가 일본 니케이 지수는 6만 5천 선을 넘어서면서 연일 신기록 세우고 있고요. 나스닥도 2만 6,3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도대체 미국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치라는데 이 화려한 파티의 샴페인 값, 이거 대체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참 겉으로 드러난 지수라는 화려한 간판 뒤로 돌아가서 그 스폰서의 정체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결국은 지정학적 기대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동성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기대감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실의 그 팍팍한 경제 데이터보다는 미래에 대한 아주 달콤한 서사에 훨씬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포트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미국이랑 이란의 종전, 즉 평화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그 방아쇠를 딱 당긴 겁니다. 그 평화협상 뉴스요? 맞습니다. 이 기대감 딱 하나로 국제 유가가 장중에 무려 4%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와, 유가가 하루에 4%나 빠졌다는 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내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 예고된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 목을 꽉 조르고 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목줄이 좀 느슨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위험자산으로 돈을 막 밀어넣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거군요. 네, 그 1차원적인 논리가 1차적으로 시장을 확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면에 숨겨진 진짜 기막힌 모순은 사실 유럽 시장에서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이요? 유럽 증시도 올랐나요? 네, 독일 DAX 지수가 1.15% 상승하면서 24,888을 기록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 지수 상승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섹터가 놀랍게도 방산주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방산주요? 아니,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이라면서요. 상식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무기 쓸 일이 줄어들 테니까 방산주는 폭락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평화가 오는데 무기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스마트머니, 즉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대중들은 종전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에 막 환호하지만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이미 종전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종전 이후의 구조적 변화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각국이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무기고를 꽉꽉 채워 넣어야겠다. 이거죠. 그동안 전쟁 지원하느라 자기네 무기고가 다 텅텅 비어버렸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텅 비어버린 그 각국의 무기고를 다시 채워 넣는 이른바 재고 보충 사이클, 리스토킹이라고 하죠. 이건 평화협상 도장 찍는 바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와, 세상에. 그래서 시장은 방위산업을 이제 그냥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무조건 진행되어야 할 필수 인프라 투자의 개념으로 아주 냉혹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엑스레이의 그 흐릿했던 부분이 확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 평화라는 아주 감성적이고 따뜻한 단어 이면에는 결국 텅 빈 무기고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의 팩트가 숨어 있었군요. 그렇죠.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근데 제가 이 5월 25일 리포트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요. 당일에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공식 휴장일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기대감이랑 돈의 흐름은 잠들지 않고 계속 꿈틀대고 있었어요. 미국이 문을 딱 닫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서 폭발한 겁니까? 미국 본장이 쉬어갈 때 글로벌 유동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개장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으로 향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가장 다이내믹한 롤러코스터를 태워줄 수 있는 곳, 바로 한국 시장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왔죠. 아, 한국 시장이요. 네, 그 결과가 리포트에 아주 기록적인 수치로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데이터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한국의 코스피랑 코스닥으로 옮겨와야 하는데요. 아주 기형적인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40조 원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하루아침에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정작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고작 0.41% 오른 7,847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61로 무려 4.99%,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만에 5%가 폭등해버렸어요. 네,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렸죠.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한쪽은 아예 미동도 없고 다른 한쪽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그냥 요즘 대형주가 좀 소외받네 정도로 통치고 넘어가면 시장의 진짜 작동 메커니즘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머릿속으로 막 그려보니까요. 약간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 있는 거대한 댐 같아요. 댐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숨은 두 개.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꽉 막혀버리니까 갈 곳을 잃어버린 그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물줄기가 바로 옆에 있는 작고 좁은 수로, 즉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쪽으로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수로 전체가 막 굉음을 내면서 폭발할 듯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와, 아주 정확하고 생생한 비유입니다. 그 거대한 두 수문의 상황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날 2.34%나 하락해서 29만 2,500원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도 0.05% 상승, 그러니까 아주 간신히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시가총액 1, 2위가 그렇게 딱 버티고 서서 지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갈래야 갈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코스닥이라는 좁은 수로를 막 터지게 만든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 따로 있다고요? 뭡니까, 그게? 바로 최근에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그 국민성장펀드랑 레버리지 ETF 같은 패시브 자금들이 만들어낸 왜곡 현상입니다. 펀드랑 ETF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죠? 보통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그냥 수익률 높여주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도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런데요. 예를 들어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들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애들은 반도체 투톱의 주가 변동성을 추종하면서도 무조건 추가적인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내야만 하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아하, 수익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들이 쿰쩍도 안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나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목표 수익률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을 아주 기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대형주가 막히면 중소형주로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일종의 강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날 코스닥 5% 폭등에 숨겨진 엔진이었습니다. 펀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대형주에서 못 번 돈을 중소형주에서 막 억지로 쥐어짜내야만 하니까 무차별적인 매수세가 확 들어왔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약간 오싹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날 외국인은 무려 342만 주를 내다 던졌습니다. 기관도 막 팔았죠. 근데 진짜 오직 개인 투자자들만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서 360만 주를 쓸어 담았어요.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아이고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거 우리 개미들이 순진하게 다 받아주면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확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 과거의 패턴대로만 본다면 전형적인 상투 잡기,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리포트 이면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뉴스요? 어떤 거죠? 은퇴한 애널리스트들 8000PC대 동학개미 스승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여의도에서 막 수십 년간 뼈가 굵은 진짜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기관들만 보던 그런 고급 데이터를 이제는 유튜브나 프리미엄 플랫폼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막 해설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주무기가 그냥 아는 사람들의 감이나 찌라시 같은 소문이었다면요. 지금 코스피 8000선, 소위 8000P 시대를 바라보는 개인들은 정보의 질이나 분석력 면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수준이 확 올라갔다는 거군요. 네. 그들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매수 메커니즘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관의 알고리즘이 코스닥 소부장 주식을 억지로 사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 타이밍을 미리 계산해서 먼저 사두는 일종의 선취매를 하는 고도로 훈련된 군단으로 진화한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그 360만 주의 매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히려 기관 수급의 허점을 정확히 노린 아주 전술적인 베팅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저 코스닥 5% 폭등이라는 좁은 수로의 굉음이 단순한 시장 과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ETF라는 그 구조적인 결함을 개미들이 역이용해서 만들어낸 고도로 무장된 전술적 승리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주식시장의 엑스레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적인 주식시장의 열기는 여기까지 딱 확인을 하고요. 이 모든 열기를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 몰래 조종하고 있는 진짜 거시경제의 시면, 바로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쪽도 아주 난리도 아니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 리포트 데이터 읽으면서 약간 인지부조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지금 FICC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까 본 그 주식시장의 화려한 샴페인 파티랑은 완전히 정반대 딴판이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18달러나 확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큰 위기를 감지하고 금을 막 사모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위기 대응 포지션이죠. 근데 바로 같은 날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초고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무려 1240달러나 수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얼마나 기괴한 상황이냐면요. 리포트에 비트코인이 1240달러나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가는 500달러라는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기현상 수치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 500달러라는 숫자가 뭐 시스템의 오류나 분할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 시장 데이터 자체가 얼마나 이성적인 궤도를 이탈해 있는지 우리가 의존하던 진단기계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그냥 우리 현실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야, 세상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전 재산 털어서 집문서까지 걸고 화재보험, 그러니까 금에 잔뜩 가입한 사람이요. 정작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 남은 쌈짓 돈으로 길거리에서 복권, 비트코인을 막 미친 듯이 긁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도대체 글로벌 스마트머니는 지금 겁을 잔뜩 먹은 겁니까? 아니면 야수의 심장으로 풀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하나의 내러티브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분열이요? 네, 거대한 유동성 랠리에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두려움이 한쪽에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결국 실물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깊은 공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반반씩 시장을 찢어놓고 있는 거죠. 아, 랠리에 대한 욕망과 붕괴에 대한 공포가 충돌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열을 아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지표가 바로 유가와 환율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잠깐만요. 환율이랑 유가가 따로 움직인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시장이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가 들은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달러가 약해져서 한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냥 환율 조건이 좋아져서 위험자산 랠리가 벌어진 거.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 그렇습니다.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58.86으로 떨어졌고요.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이 5원 30전 내린 1,445원이 되긴 했어요. 이게 국내 코스닥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막 돈이 흘러들어가게 숨통을 틔워준 건 맞습니다. 환율 지표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 달러 빚내서 복권 긁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환경이 깔렸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가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서늘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서 헤드라인 뉴스 얘기할 때 미국이랑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4% 급락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그 화려한 파티의 스폰서가 유가 하락이라는 희망이라고 분석하셨었잖아요. 근데 FICC 시장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딱 까보면요. WTI 원유 현재가는 64달러 89센트로 전일 대비해서 오히려 2달러 62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예, 아니 뉴스는 4% 급락했다고 막 도배가 됐는데 실제 선물 시장의 거래 가격은 올랐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모순이죠. 뉴스는 종전이라는 달콤한 희망을 팔고 대중은 거기에 막 환호하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는 진짜 원유 트레이더들은 철저하게 물류 시스템과 현실의 팩트에만 베팅하거든요. 아, 트레이더들은 희망 회로를 안 돌리는군요. 네. 그들은 평화협상이라는 종이 쪼가리 뉴스보다는 그래서 지금 당장 저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데 이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해협 정상화 시점이 여전히 완전히 안개 속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오히려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한 거죠. 와,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뉴스 헤드라인만 딱 보고 전쟁 끝났대, 기름값 내린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진짜 실물 원유를 만지는 그 무서운 트레이더들은 야, 아직 정상화되려면 한참 멀었다 이러면서 조용히 뒤에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거 소름 돋는데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무려 5bp나 뛰어서 4.574%까지 올랐거든요.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왜 그런 거죠? 연준, 즉 FOMC가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금리 쉽게 안 내릴 거야 이런 신호를 분명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유가는 속으로 오르고 있는 이 숨막히는 현실. 이걸 가장 먼저 알아챈 스마트머니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일종의 화재 보험 성격으로 금을 막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 모순된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결국 주식시장의 랠리는 유동성과 희망이 빚어낸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고 그 밑바닥 깊은 곳의 FICC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될 거라는 현실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헤드라인은 희망을 팔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공포를 꽉 쥐고 있다. 와, 이렇게 극명하게 엑스레이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믿고 베팅을 해야 할까요? 결국 이 지독한 혼돈 속에서 진짜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려면 돌아오는 주간의 캘린더를 꼼꼼히 짚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전문가님, 당장 5월 마지막 주에 이 모든 모순을 싹 한 방에 정리해 줄 만한 무슨 큰 이벤트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다이어리 꺼내시고요. 빨간 펜으로 별표를 한 3개쯤 쳐두셔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날을 슈퍼 목요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 5월 28일. 이날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지표들이 발표되길래 슈퍼목요일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신 건가요? 이날은 한국이랑 미국, 양국의 거시경제 뼈대를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 하는 금통위가 열리는군요. 네, 현재 기준금리가 2.50%인데요. 앞서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던 그 코스피, 40조 원의 폭발적인 거래 대금, 그리고 코스닥의 비투 열풍, 이걸 한국은행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줄 것인지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그 엄청나게 과열된 코스닥 수로에 찬물을 확 끼얹을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둘지 그게 결판이 나겠군요. 그럼 미국 쪽은 밤에 열리겠죠? 네, 밤이 되면 이제 미국발 거대한 충격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고요. 이어서 연준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아, PCE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구시 뉴스 같은 데 보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연준은 콕 집어서 이 PC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CPI는요, 그냥 딱 정해진 바구니 안에 담긴 물건들의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그것만 기계적으로 잽니다. 반면에 이 PCE는 소비자들의 실제 소비 대체 행동까지 싹 다 반영을 하거든요. 소비 대체 행동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고기 안 되겠다. 닭고기 사 먹자 이러면서 닭고기를 사기 시작했다면 PCE는 그 변화된 소비 패턴까지 추적을 해서 물가를 계산해냅니다. 와, 훨씬 디테일하네요. 그쵸. 연준 입장에서는 서민들이 지금 실제로 지갑을 어떻게 닫고 열면서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나? 이걸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지표가 바로 PCE인 겁니다. 아하, 단순히 진열대에 붙은 그 가격표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팍팍해진 실제 생활상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지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상을 기업의 실적이라는 아주 투명한 숫자로 보여줄 또 하나의 이벤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가 됩니다. 오, 뭡니까? 바로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입니다. 오, 잠깐만요. 금리, GDP, 물가지수 이렇게 엄청 묵직하고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형마트 실적이 끼어 있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왜 하필 수많은 기업 중에 코스트코인가요? 코스트코야말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 샴페인을 계속 터트릴 여력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안 되겠다 허리띠 극한으로 졸라매자 이러면서 생필품을 대용량으로 막 쟁여두기에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전선의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최전선이군요. 네.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지금 주식시장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순의 결과가 코스트코 실적에 드러나는 거죠. 만약 28일에 코스트코 실적이 예상치를 확 밑돌거나 아니면 PCE 물가지수가 여전히 안 잡힌 걸로 아주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좁은 수로로 몰려가던 수십조 원의 그 자금들은요.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차나 달러 같은 안전 피난처로 마치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나갈 거예요. 아찔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28일 슈퍼 목요일이 오기 전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희망회로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달러나 방어주 같은 든든한 화재 보험은 충분히 드러났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전에 내 구명조끼 바람은 빵빵하게 잘 들어있나 미리 확인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오늘 정말 숨막힐 정도로 밀도 높은 탐구였습니다. 단순히 오늘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코스피 대형주 수문이 꽉 막힌 사이 코스닥과 레버리지 ETF라는 그 좁은 수로로 터져나간 40조 원의 역학을 제대로 파헤쳤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게다가 뉴스 헤드라인은 계속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밑바닥의 원유 시장이랑 국채 시장은 여전히 차가운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있는 이 기묘한 디커플링까지 아주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수많은 모순된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기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제대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화두를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우리가 쭉 분석했듯이 현재 글로벌 마켓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결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체력이 튼튼해져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지정학적 희망, 그리고 패시브와 ETF라는 아주 기계적인 자금 유입 시스템이 만들어낸 일종의 구조적 현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만든 파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5월 28일 그 슈퍼 목요일에 발표될 냉혹한 물가 지표와 코스트코의 영수증이 우리가 품고 있던 이 희망을 아주 무참히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전광판에 반짝이는 5만 6만 5천이라는 화려한 지수들은 그저 거대한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가버릴 모래성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과거의 낡은 잣대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동성이 완전히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이 된 걸까요? 와, 모래성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기준점인가? 정말 머릿속에 뇌리에 깊게 박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장난 엑스레이 기계 기억나시죠? 뼈가 부러졌는지 통뼈가 됐는지 선명하게 딱 보여주는 완벽한 엑스레이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이 복잡한 금융시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해석해야죠. 맞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ETF 수급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FICC 시장의 밑바닥에서 던지는 서늘한 경고음을 다 조합해서 여러분 스스로만의 렌즈를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그 렌즈를 조금이나마 더 날카롭고 선명하게 벼려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이면을 의심하시고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음번에도 이 혼탁한 진흙탕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과 데이터들을 장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